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표를 보면 초중 고교의 이주 배경 학생은 올해 19만 3,814명으로 작년 대비 7%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증가세를 보면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배경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도 인식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캠페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편견 없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경기도 지역의 위성도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네네. 정말 외국에서 온 이주 배경인 분들,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가족들도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정말 한국 사회가 좀 다문화적인 문화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뭐 농촌으로 가면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제 농업이 될 수 없다라고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갈수록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일상화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사람 대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 뭐 마주 대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말이 서툴고 또 문화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도 좀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함께하고 또 구분짓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좀 한국 사회가 좀 유독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와 다른 거,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학급에서도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외국 학생이다라고 하면 좀 특이하게 대우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문화를 선도해 나가서 편견 없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그렇죠. 저는 프랑스 올림픽, 다른 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랑스가 참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프랑스가 좀 굳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예를 들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던가 에펠탑 이렇게 좀 다양한 상징성 있는 건물들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프랑스에 대해서 패션이라든가 좀 동경하는 것들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꽤 많죠. 근데 파리 올림픽 계기로 하면서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예, 우리나라가 좀 따르거나 뭐 동경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프랑스 배경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사실은 좀 더 발전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좀 마인드 자체에 있어서도 우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서양에 비해서 이제 우월감이라든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뭐 세계적으로 나아갈 때 편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편견 없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린다거나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프랑스 학생들이 우리나라 K-팝 너무 좋아해서 따라하고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동경을 하는 역전된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또 물론 이제 문화라는 게 비교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갖고
하는 네.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오늘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반 도입부에서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좀 자만하면 무너지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인격 대 인격이고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뭐 부자 나라 사람이든 그냥 그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또 대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포용력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혼 이후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으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하기엔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사업을 따로 시작했는데 업체 광고로 인한 지출과 생활 안정 자금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이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빚이 3천만 원이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급여가 많지 않아서 채무는 연체 중이고 1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체가 되니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데 월급 250만 원으로 통신비, 집세, 아이 교육비, 세금 다 빠져나가면 생활비 제외하면 돈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혼 이후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시작하셨다가 사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안타까운 좀 상황이시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빚이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요즘에 회생 신청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빚이 3천만 원인 경우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그 이상인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억대로 넘어가는 분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회생으로 하셔도 저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셔도 이제 이것이 어떤 본인이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뭐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인 경제 구조상 그다음에 지금 생활 환경상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다가 좀 빚도 내셨던 것 같고 생활비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치 생활을 하셨다거나 탕질하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좀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는 것이 물어보신 거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뭐 예상하는 그런 제가 예상했을 때 좀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중간에 사업을 한번 하셨다가 이제 사업을 폐업을 하시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이시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계비 자체는 직장 생활 하시는 걸로 이제 생계비든 이제 월 변제금이든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 변제금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계산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소득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이 매번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 이렇게 퇴사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아르바이트를 썼다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세금이라든지 뭐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도 뭐 예를 들면 사대보험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줬다. 또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 뭐 매입한 업체한테 이제 대금을 치러야 될 때 현금으로 주시거나 뭐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을 산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산출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소득이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급여가 이제 명세서가 딱 찍히고 월급에 그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산출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월급 2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월급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이제 월급 받게 된 것이 한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할 것이냐 좀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은 아직 취직을 못했다. 네. 지금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회생이 가능한 것이냐. 뭐 중간에 공백기가 좀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그런 있잖아요. 경우도 있죠. 네. 예, 예를 들자면 3달 전까지는 일을 했다가 그 중간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으면서 생활하시고 취직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 것이냐. 네. 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생을 하실 때는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소득이 매달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가정을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회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셔도 회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직장 생활하신 기간이 좀 오래 됐다고 하면 여러모로 좀 유리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직장을 근래 얻었다거나 아직 직장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일을 성실하게 했던 이력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부터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제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사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급이 250만 원 가량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세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세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회생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수령액입니다. 네. 네,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소득을 계좌로 받는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변제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세후로 따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10만 원 가량, 210만 원 내외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월 변제금을 산출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월급 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세후 금액인 걸로 가정을 하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득은 250만 원이신 거고, 그 다음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녀분 한 명 초등학생 이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4년 기준 2인 가구 생계비는 220만 원 가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220만 원 가량만큼은 이제 월급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는 250만 원 소득에서 220만 원만큼은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거 확보가 되시는 거고, 네. 나머지 30만 원 가량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이제 월 납부를 하시는 거고, 이거를 36개월 동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 30만 원 곱하기 36만 원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네요. 네. 이 금액만큼을 이제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면책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그 사업에 도전했다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이 이제 도박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로 인한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 그런 부분들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생활비로 사용했다, 뭐 자녀 학원비로 납부를 했다, 아니면은 본인이든 자녀든 뭐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로 납부를 하셨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생을 있었을 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생활비 이외에 뭐 주식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뭐 사치라든가 뭐 낭비를 하셨다, 예를 들면 네. 월급이 250만 원인데 차를 뭐 1억짜리를 사셨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보통의 그냥 생활비로 사용하셨던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회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두 번째 상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사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 종료부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저는 꼭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갈 곳에 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급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보증금을 줬던 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시고요. 네. 예,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4년 동안 사셨던 건데 이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그 갱신 거절 통지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 잘하신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어렵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하시네요. 네. 예. 만료일에 이제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으시면 새롭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새로이 들어갈 곳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택보증공사 거기 이제 뭐 흔히들 허그라고 하는데 영어로 HUG 이제 그 기관에서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그렇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시긴 합니다. 네네.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반환 보증보험 주택보증공사 HUG 허그 통해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된 다음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대략 한 어느 정도 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뭐 소송이라든가 법적 절차 밟지 않고 보험금으로 받아서 이제 간명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예,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그 이제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좀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뭐 아시겠지만 임차권 등기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 임차인이 있었고 그것에 네. 대해서 등기를 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면 현실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유용하냐, 어떤 부분이 유리한 거냐,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기해서 내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PD님. 임차권 등기를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못 받았는데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았다라고 하면 그 임차권 등기에서 의해서 내가 경매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긴 있고요. 네.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돈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요. 네네. 임대인이 임의로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말 그대로 강제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 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거친다. 네. 이게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중에 이제 경매 신청,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 절차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고 그 낙찰 대금이 납부가 되면 그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경매 신청을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낙찰자가 납부한 그 낙찰 대금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간다, 보증금을 받아간다. 이게 이제 강제 집행 절차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이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하려면은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증서는 보통 판결문입니다. 아니면 뭐 공정증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임대인이 공정증서 써준다고 하면 공정증서 작성하셔가지고
주기로 한 날짜까지 안 준다라고 하면 공동증서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증서를 임대인이 안 써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경매 신청은 못 하신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뭐가 좋으냐? 뭐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임대인 이외에 제3자에게 뭐 새로운 매수인이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든 아니면 임대인의 어떤 채권자들이든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현재 주택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대항력이라는 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예.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들에게도 이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내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모로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내가 현실적으로 이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네. 네. 우선순위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짐을 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도 돈을 안 준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송하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서 이제 집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매 신청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경매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강제 집행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임대인이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재산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가압류를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가압류가 들어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마련을 해서 갚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고 가압류하고의 차이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임차권 등기는 지금 현재 사는 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현재 사는 주택 말고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준 것 따라서 잘 보증금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 Lord.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Come on,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Jesu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